안녕하세요.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발전, 두 번째로 오스만 제국의 사회와 경제 교류, 세 번째로 오스만 제국의 문화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립과 발전입니다. 먼저 오스만 제국은 셀주크 튀르크족이 쇠퇴를 하게 되면서 소수민족이었던 오스만족이 통합을 하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오스만 제국은 1453년에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때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도시를 함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뒤로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은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마지막 칼리프로부터 칭호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치적 지배자였던 술탄과 종교적 지배자인 칼리프가 합쳐져 술탄 칼리프 제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오스만 제국의 최대 지배자는 술탄 칼리프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때 오스만 제국은 술레이만 1세 때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요.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가 죽은 후에 서양 세력이 계속해서 침략을 하게 되면서 국력은 점점 약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함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이제 이게 수도가 엄청나게 넓고 강력했다고 합니다. 이 수도를 이제 함락을 해야 됐었는데 이때 총지휘관인 메흐메트 2세가 헝가리의 이제 기술자가 만든 대포를 사용해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이 대포의 길이는 8m였고요. 무게는 약 600kg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포가 청동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이 대포는 한번 쏘고 나면 망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실질적으로 비잔티움 제국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함락에는 많이 유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함락 전투는 1453년부터 이제 4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전투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 비잔티움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투력 차이를 잠깐 보자면요. 오스만 제국의 군사들은 15만 명,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도시 안에 있었던 여러 명의 병사들은 이제 5천 명의 그리스 병사들과 2천 명의 이탈리아 병사들이 합쳐진 7천 명, 총 7천 명이 싸워서 결국에는 오스만 제국이 이기게 되어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고 나서 이 도시 자체의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사회학 경제 교류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일단 관용 정책을 실시하였는데요. 이 관용 정책이라면은 여러 나라의 여러 사람 동족들의 언어, 풍습 또는 종교 같은 거를 다 받아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밀레트 제도가 됩니다. 이 밀레트 제도는 아까 말했듯이 종교, 언어, 그리고 풍습 등을 유지하긴 해주지만 지즈야라는 인도세를 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에서는 예니체리라는 최정예군이 있었는데요. 이 예니체리는 술탄의 경우 그 도시의 치안까지 맡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니체리는 대부분 크리스트교에서 개종한 소년들을 교육시켜서 예니체리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이제 국제무역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아까 지도를 보시면요. 이제 뒤로 돌아가서 제가 설명한 거를 듣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일단은 지중해 쪽, 유럽 쪽으로 많은 땅을 얻게 되어서 지중해 해상무역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메카, 메디나 쪽으로
또 이제 영토를 내리게 되면서 홍해 해상 무역권까지 장악을 하게 되고, 일단은 이 오스만 제국이 엄청나게 큰 영토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과 서를 이어주는 교역로 해서 동서교역로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커피, 담배, 그리고 뭐 다양한 산물들이 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로 들어오게 돼서 이스탄불은 국제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문화입니다. 일단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제 성소피아 대성당이라는 이 대성당이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플리스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자신들의 문화로 바꾸면서 이슬람 사원으로 세우게 됩니다. 첨탑을 4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술탄 아흐메트 사원의 내부와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이 전통 오스만이 건축 양식을 사용하였지만 중앙돔은 비잔티움 양식을 빌려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요, 저 파랑 색깔, 되게 파랑한 모스크가 보일 텐데요. 저것이 바로 이제 블루 모스크라고 불립니다. 왜 블루 모스크라고 불리냐면, 일단 내부가 매우 파랑파랑해 보이고 이제 만 개의 블루 타일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블루 모스크라고 부릅니다. 미술은 페르시아로 인해서 세밀화가 발달하게 되었고, 이제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천문학, 수학, 지리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흐메트 2세 때 그랜드 바자르라는 시장이 조금씩 건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장은 이제 엄청나게 큰 전통시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스탄불이 국제도시로 성장했을 때 가장 많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역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만 개가 넘는 상점이 있다고 합니다. 커피 하우스라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커피 하우스라는 것인데요. 이 커피 하우스는 이제 이슬람 사도들이 뭐 예배를 지내거나 뭐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뭐 절을 하고 뭐 그러한 일정들이 매우 많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 이슬람 사도들은 매우 피곤한 상태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술이 금지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술 대신에 자신들의 아드레날린을 좀 더 치솟기 위해서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마심에 따라서 종교적인 문화가 더욱더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커피하우스는 나중에 유럽으로까지 전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스만 제국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